안녕하세요. 신의 아카데미 한국사 강사 이월순입니다. 오늘은 조선 제15대 강해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해군은 사실 전란이 가져다 준 왕위라고 하는데 선조가 사실 강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나면서 전쟁을 왜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북쪽으로 그 피난을 가면서 사실 궁궐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궐이 비다 보니까 궁궐을 짓기 위해서 임시로 강해군에게 세자를 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란이 가져다 준 왕위라고 합니다. 사실 강해군은 1575년에 출생해가지고 1641년에 6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위는 1608년에 제위를 해서 33세 제위를 했어요. 그리고 1623년 3년까지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쫓겨났는데 15년 2개월을 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아들이 14명이나 되었지만 후궁이 굉장히 많았어요. 되었지만 정비 의인왕후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어요. 맨날 아파서 왕자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자들 중에서는 세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강해군이 3살 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보면 부인이 10명이고 자녀가 공빈 김씨에서는 임해군하고 강해군 일남 일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강해군은 형제가 없었고 공빈 김씨는 임해군하고 강해군을 낳았기 때문에 형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왕후 박씨에게는 애가 없었고 임빈 김씨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의왕군, 신성군, 정원군, 의창군. 정원군의 셋째 아들이 인조가 됩니다. 후궁의 둘째 아들인 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정말 타고난 영민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인한 책봉과 활약이에요. 사실 임진왜란 때 강해군이 아니었으면 우리 조선이 역사상에서 없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군이 선조를 죽이겠다고 막 쳐들어 올라갈 때 강해군은 의병을 일으켜서 왜군을 막은 공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아들을 세자로 세웠다가 또 자기가 예비를 얻어가지고 영창대군을 얻었을 때 꾸기가 못했든지 그 세상을 떠나실 때는 그냥 강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떠났습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강해는 왕위에 올랐지만 눈물만 흘렸어요. 사실 그동안에 세자로 책봉되면서 왕위 즉위까지가 너무나 파란만장했고 괴로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임목대비는 크게 통곡하며 울었어요. 임목대비는 영창대군의 어머니 선조의 계비였죠. 아주 그냥 39살 나이 차이가 나는 그렇게 어린 계비를 맞이해가지고 영창대군을 낳고 사실 영창대군 위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창대군을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선조는 그동안에 임진왜란 때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강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친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강해군에게 신하들이 물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이제는 왕위 즉위도 했고 올랐는데 무엇이 마음에 제일 걸리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모친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 마음에 제일 걸려서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임진왜란 때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돌진했어요. 그러니까 1592년에 4월 13일 날 오후 5시에 일본의 20만 병력이 9개의 부대로 나뉘어가지고 20일 만에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다급해진 선조는 강해군을 하루 만에 세자로 책봉했어요. 사실 강해군은 아버지 선조를 따라서 피난길에 올랐지만은 궁궐을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려가서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외병을 막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도 신하들이 강해군을 세자로 맞이하십시오 하면서 즉위를 시키라고 세자로 책봉을 하라고 몇 번의 상소를 올렸지만 사실은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인빈 김씨를 총애했어요. 그리고 세자를 삼고 싶었던 신성군이, 인빈 김씨의 아들 신성군이 일찍 죽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강해군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강해는 선조 아버지를 따라서 피난길에 올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양을 떠나서 평양으로 해서 영변으로 해서 의주로 해서 이렇게 막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 한양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도 없으면 그 궁궐을 외병들이 와서 짓밟고 침범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조는 빨리 너는 한양으로 내려가서 궁궐을 지키고 외병을 막아라 이러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선조는 강해에게 분조 체제를 명하고, 분조라는 것은 조정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 분조라고 합니다. 강해는 전쟁을 막으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의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강해는 그 백성들에게 막 다니면서 전국을 다녀요. 다니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직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외병을 물리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굳건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해군은 27개월 동안이나 전국을 돌며 의병을 모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아직 조정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저 위쪽으로 피난을 가버리고 궁궐은 비어있고 또 외병들은 맨날 와서 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까 이제는 조선이란 나라가 없어지나 보다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강해군은 온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명나라에서 칙서를 보내와 경상도와 전라도에 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사실 이때는 어떤 때였나 하면 어느 정도 임진왜란이 마무리가 될 거였어요. 의병을 많이 모집해가지고 외병들을 다 처북수고 난 뒤에 명나라에서는 선조에게 명나라의 원병도 구했어요. 사실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또 같이 의병과 같이 우리나라 반군과 같이 전부 다 외병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이제 왜군이 물러가고 나니까 명나라에서는 칙서를 보내가지고 경상도하고 전라도에는 군사 관련 업무를 강해 네가 해라 이랬어요. 이때는 아직 선조가 임금 자리에서 그냥 버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강해에게 선조의 실수를 만회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선조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강해한테 모든 걸 맡겨 이러면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조에겐 정말 치명적인 모욕이었죠. 내가 임금인데 아들에게 저렇게 모든 업무를 맡긴다는 거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럴까 싶은 생각에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자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자 사이에 불화를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명나라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 강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강해가 선조한테 문안인사를 갑니다. 가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임시로 세자에 봉했다. 다시는 문안인사 오지 마라. 이러면서 보기 싫다는 뜻이죠. 이러면서 선조의 냉담한 태도에 강해군은 정말 피를 토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강해군은 점점 더 궁지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강해군보다 9살 어린 임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굉장히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정비가 죽고 난 다음에 계비를 맞이했는데 그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을 낳으니 늦게 난 자식이 또 이쁜 데다가 아들을 적자잖아요. 적자를 낳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리고 선조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자기는 적자도 아니었고 장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당당하지 못한 왕으로서의 콤플렉스 이게 있었는데 내 자식만큼은 적장자로 몰려줘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자기 왕자를 세자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정비가 낳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얼란시에 강해군을 세자로 삼았는데 사실 임목대비가 아들을 낳다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기 보면 임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았어요. 그리고 공빈 김씨는 임해군하고 강해군을 낳았고 또 인빈 김씨는 의왕군, 신성군, 정원군, 의창군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 적자인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자로 삼아서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꿀뚝 같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해가 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후원자가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김계시예요. 김계시는 원래 선조의 상궁이었습니다. 선조가 세자를 바꾸려고 한다. 이때는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강해가 세자로 있는 상황에서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꾸려 한다고 이렇게 은밀하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김계시가 불안해하는 강해와 접촉하여서 후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선조의 상궁이었던 김계시는 선조를 엄청나게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강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그냥 강해로 너무 어린 영창대군을 만약에 왕위를 물려줄 것 같으면 단종보라고 단종도 저렇게 어린 나이에 물려주니까 세조가 직권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선조를 꼬드겨서 김계시가 강해를 도왔습니다. 김계시는 원래 선조의 궁녀였어요. 궁녀였는데 강해가 전란 때 궁궐에 있으면서 김계시하고 가까이 지나면서 김계시가 그 강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의 시녀였어요. 그러니까 선조의 상궁 시녀였는데 강해의 시녀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선조의 승문을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 승문을 입었다는 거는 뭐 자료에는 좀 있긴 하지만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총애를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 김계시는 이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천민이었고 그냥 신뢰를 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을 지지한 다른 많은 신하들과 달리 강해군을 도운 정인홍이 있었어요. 정인홍은 안명조식의 수제자였고 강해 정변 출변 시 70세가 넘는 고령이었어요. 눈이 별처럼 빛나서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기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인홍이. 그러니까 이 정인홍이 그때 당시에 정의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선조에게 정인홍하고 이 계시하고 김계시하고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강해군을 그 세자를 바꾸지 않고 강해군을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한 협조자였습니다. 강해군을 지지한 사람을 칼을 찬 선비 조식이었다. 또 무신인 칼을 찬 선비 조식이가 또 강해를 도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한 사람이었고 58세의 나이였어요. 그때 당시에. 희화에 정예명이 수백 명, 그러니까 자기 밑에 병사가 수백 명이 있었고 장군을 수천 명을 포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지지한 다른 많은 신하들과 달리 강해군을 도운 정인홍은 전하는 고립되어 개미 새끼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선조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소를 하니까 왕은 정인홍을 비롯한 일파를 기양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인홍이가 강해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자꾸 상소를 올리고 전하는 고립되어 가지고 외롭게 지낼 것입니다. 이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홍을 저놈을 기양 보내라 이랬는데 정인홍을 기양 보내라고 명령한 다음 날 선조는 느닷없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은 정인홍이 강해와 짜고 선조를 독살시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독살을 했다는 자료는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마사에서는 독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죽지 정인홍을 기양 보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이튿날 죽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조의 사망설에는 계시와 이이첨의 음모가 있었다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1608년 강해군은 조선 제15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선조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사실 강해군이 세자로 있었기 때문에 즉위를 하게 되죠. 근데 강해군이 바로 시정을 하나면 방납의 진행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박납이 뭐냐면 조정의 중앙간서에 세금을 바치는 물품이었어요. 그런데 박납인이 중간에 들어가지고 고을에서 물품을 거기에서 이런 뭐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모든 거 쌀이라든가 이런 걸 박납인에게 바쳐서 박납인이 중앙간서에다가 세금으로 바쳐요. 그런데 박납인은 중앙간서에 바치는 세금보다가 더 많은 물자를 이 고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이익은 관리들에게 그 신하들이나 관리들 중앙에서 일하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몇 배의 물품값을 고을에다가 고을 백성들에게 받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선해청을 설치합니다. 선해청은 뭐냐면 조선시대에 대동리, 대동포 이제 그러니까 금포로 해가지고 오명이나 뭐 포 이제 옷을 만드는 포하고 대동전 돈하고 출납을 관령한 간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박납인을 거치지 않고 선해청에다가 다 갖다가 이렇게 그 모든 물건을 갖다가 채우면 거기에서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또 곳곳에 그 부서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그 세금도 토지 한결 기준을 해가지고 대동법을 시행된 후 땅을 가진 사람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자꾸 매기니까 백성들은 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진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내게 하고 땅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이 대동법을 다시 시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동법은 뭐였냐면 모든 특산물을 바치게 했는데 또 쌀로 통일해가지고 그 특산물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잘 안 될 때는 특산물을 구하기가 워낙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쌀로 통일해서 세금을 바쳐라 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납인들은 이 법을 다들 원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납인들이 관리들에게 그 중간에서 이익을 남겨먹은 걸 관리들에게 좀 이렇게 주고 자기도 이익을 엄청나게 받고 또 그 관리들에게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화호식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거를 없애버리니까 그 박납인들이 굉장히 강해군을 원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무렵 후금이 쳐들어오자 명나라는 국서를 보내 조선에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금이라고 하면 그 청나라로 아직 국호를 정하기 전 그러니까 여진족이 후금이라고 지었어요. 여진족이 항상 그 조선을 괴롭히고 그때 고려 때도 여진족이 항상 괴롭히고 했었는데 그 후금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란군이 북경을 점령하자 그러니까 후금에서 이제 점령해요. 그러니까 명나라 숭정제 이때만 해도 명나라가 꺼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청나라가 일어나고 명나라는 거의가 소멸돼가는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란군이 북경을 점령하자 명나라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명나라를 이제 침략을 하니까 명나라에서 조선에다가 지원병을 파병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하들이 양쪽으로 갈리게 돼요. 왜 그 갈리게 되나 하면 우리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한테 지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잊고 명나라에 파병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강해는 이미 사태를 파악을 했어요. 왜 파악을 했냐면 조선에서 청나라 쪽으로 후금으로 간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강해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설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파병하는 거를 굉장히 망설였어요. 망설이다 보니까 또 훈구파 여기서는 배은망덕하느니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파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서 굉장히 강해를 원망하고 닥달을 했어요. 사실 이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 숭정제는 그 후금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자식과 아내와 다 죽이고 자기는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해요.
그것까지 이 강해는 다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후금은 누르하치가 여진족으로 있을 때 모든 이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이게 오랑캐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문화도 있었고 그들의 힘은 굉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르하치가 흩어져 있는 백성들, 병사들을 다 모은 거예요. 마음을 모아가지고 명나라를 침략을 한 거예요. 침략을 하다가 누르하치가 죽고 나서 홍타이저가 누르하치의 아들인데 그 명나라의 그 순치제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명나라가 정말 쫓기는 형편에서 어디 갈 곳이 없이 망하는 입장에서 그 조선에 지원을 요청하니까 강해군은 정말 좀 두고 보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공격하지 말고 다시 헤아려야 한다 이러면서 전쟁을 떠나기는 지원을 해요. 파병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공격하지 말고 그냥 간망해라.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 불리하게 되면 그냥 투항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르하치는 성나라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죽었고 명나라의 홍타이저가 두 번째 아들로서 정말 명나라의 이 누르하치가 죽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명나라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 명나라의 그 왕조들한테 엄청난 혹독한 잔악한 무시를 당하고 굉장히 거기에서 매질을 맞고 또 학대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누르하치는 마음속으로 그래 두고 보자. 나는 복수를 할 것이다 하고 칼을 갈았습니다. 여기가 후금의 첫 왕조가 시작된 곳이에요. 강한 후금에 대해 중립 외교를 선택한 강해군. 허투알라성이라고 해가지고 후금의 첫 왕조가 그러니까 처음 여기에다가 모든 행정을 하는 곳을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후금은 여기에서 청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대로 하나도 훼손되지 않게 정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년에 할을 당했을 때 외적을 물리친 것이 누구이옵니까 하면서 그 공신들이 일테면 강해군을 몰아세웁니다. 응?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인승만도 못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강해군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게 망설이게 됩니다. 그를 1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지연을 시키게 합니다. 신하들이 빨리 출병을 안 한다고 막 재촉을 하니까 이 강해군은 다시는 은혜니 배반이니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하면서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명나라에 무슨 원한이 있고 어떤 나쁜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출병하는 것은 부득이해서입니다 하면서 사실 출병할 시기를 강해군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은 드디어 12,000명의 병사를 파병을 합니다. 파병을 안 하고는 못 견딜 그럴 상황이었죠. 결국은 그 신하들이 맨날 은혜니 배반이니 이러면서 상소를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2번의 전투 끝에 모든 병사가 후금에 투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사실 후금에다가 서신을 보내요. 강해가 서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병사들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싸우지 말고 나는 후금 편이니까 잘 봐달라고 이러면서 서신을 보내고 또 출병하는 그 대장한테 투항을 하고 병사들이 그 죽음을 정말 헛되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당부를 하게 됩니다. 강해군이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고 그 강홍립이가 대장이었어요. 형세를 보고 항복과 공격을 정하기를 비밀리에 명하였다. 그러니까 중립외교라는 거를 지금도 강해군의 중립외교를 굉장히 치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해의 그동안의 치세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재조명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에 있어서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후금에는 조선이 요동에 파병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후금에다가 요동에 파병을 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서신을 보낼 때 강해군이 후금에다가 서신을 보낼 때 그 후금에는 종이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종이와 소금을 보내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후금에 파병했다는 것이 사실 무금임을 후금 장수들에게 전해가지고 후금 장수들이 소문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강해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해군이 명을 배반하고 오랑캐에게 붙었다 이러면서 신하들이 정말 강해를 못살게 덜덜 볶았습니다. 가감한 개혁으로 신하들과 갈등을 빚은 강해군. 강해군은 사실 임금으로서 오너였지만 신하들이 그 조선에서는 아무리 임금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어느 정도는 경청을 해주고 또 들어줘야 하는 그런 제도가 경국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이첨이 김상궁을 통해 반드시 왕의 재가를 얻어내고야 그만두었다. 김계시가 이이첨과 한마음이 되어서 어울렸어요. 이이첨이 계시가 강해군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걸 알고는 같이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해군 당시 정치 세력은 서인, 이덕형, 이항복, 이기, 김유, 이갈, 북인은 대북판대 정인홍, 이이첨. 북인은 정인홍과 이이첨은 북인이 강해를 많이 도왔어요. 남인은 이원익이었습니다. 정인홍은 의병장이었고 왕의 남자라고 칭했습니다. 왕하고 너무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은상 살해 사건이 영모 사건으로 변한 것은 이이첨 때문이다. 은상 살해 사건은 뭐였나 하면 그 서얼들이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다 대궐 안의 모든 일들이 그녀의 손에서 한결같이 김계시가 이렇게 이이첨하고 짜고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고 처음에 순수하던 그 강해를 도왔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김계시는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돈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고 대궐 안의 모든 일들이 그녀의 손에서 한결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계시는 강해를 돕던 옛날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허균을 중심으로 한 서출밀 천출들이 백성을 선동하고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도모를 하기 전에 그 은상을 털면서 은상이 뭐냐면 세금을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 세금을 털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칠서 중 한 명인 박응서가 행상을 털다 잡혔다. 칠서는 뭐냐면 서얼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다 굉장히 대갓집 아들인데 옛날에는 정비 말고 첩을 많이 뒀잖아요. 첩의 자식들을 왜 우리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어떤 과거도 못 보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번 뒤집어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맨날 모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역을 하자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박응서라는 한 사람이 행상을 털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칠서 중에 사람들이 영창대군을 다음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반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고 임목대비는 서거당에 유폐를 시킵니다. 그리고 8살인 영창대군을 강화부사 정항이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타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허균으로 인해서 허균은 사실 자기 아버지가 그 본처가 죽고 두 번째 처녀장가를 가서 낳았는데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 서얼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면서 서얼들하고만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모반을 일으키려고 사실 모의를 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영창대군을 죽이지까지는 안 했을 텐데 서얼들의 그 모반 행위 때문에 결국은 영창대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그냥 있다가 영창대군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이른 바람에 정말 죽음을 맞이했죠.
이이첨이 왕에게 이르는 상소 신들처럼 대북이라 이름하는 자들만이 오로지 주상을 충성을 바치길 원한다.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김계시와 이이첨은 이렇게 왕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하면 창덕궁을 2번이나 큰일을 치러서 머물고 싶지 않다면서 창덕궁을 건축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궁궐이 임진왜란 때 다 불타가지고 제대로 거처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해군은 창덕궁도 건축을 다시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만이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경복궁, 인경궁, 자수궁까지 다 이렇게 짓게 되고 또 수리를 하게 되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갔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건축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막 세금을 더 거두라고 막 재촉을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이첨에 의해서 또 많이 더 많은 세금을 거뒀는지도 몰라요. 궁궐 건축과 더불어 보수공차 때문에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돈이 없는 돈을 막 계속 내놔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한 사람이 제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아주 피눈물을 짜야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탈하는 일이라고까지 자백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세자를 도와 이기는 서인이었어요.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였다. 김자점의 2 아들과 인조 반정을 계획합니다. 이기는 강해 편이 아니죠. 그래서 인조 반정을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새로운 왕조를, 새로운 왕을 추대를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기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가 머지않아 일어날 것입니다. 미리 도모하소서. 이렇게 상소가 올라와요. 아마 누가 반역 음모를 하는 것 같으니까 제발 그 아마께서는 전하께서는 이걸 좀 살펴보십시오. 이러면서 연일 올라오는데도 이걸 누가 막나 하면 김계시가 막습니다. 김계시가 뭐라고 하냐면 이이첨 그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역무를 꾸릴 리가 없어요. 이러면서 왕의 최측근이었던 김계시가 강해군과 어떻게 가까워졌을까? 김계시는 그러면서 계속 강해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기의 재물을 탐하고 모든 걸 돈을 받고 벼슬을 주기 때문에 너무가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임자점하고 내통해가지고 강해를 내쫓고 새로운 임금을 왕위를 모시려고 모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계시는 천민의 딸이고 성격이 굉장히 흉악하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대궐안의 모든 일들이 그녀의 손에서 한결같이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반을 일으킨다고 계속 상소를 올리는데도 김계시가 중간에서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의 눈을 멀게 한 거죠. 그러면서 김자점이 김계시를 이게 돈을 주면서 김계시를 결탁을 합니다. 결국은 인조 반정이 1623년에 강해 15년에 일어납니다. 선조의 5번째 아들의 맏아들. 선조의 5번째 아들은 정원군이었어요. 정원군의 맏아들이 능량군인데 능량군이 인조였어요. 근데 사실 중종 때는 반정의 무리들이 중종을 추대를 했지만 가만히 있는 중종을 추대를 했지만 인조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모반에 합류를 해서 자기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강해군은 내시의 등에 엎혀서 피신을 했습니다. 인조 반정을 김자점과 김계시가 지는 살 거라고 생각하고 모반에 합류를 하면서 강해의 눈을 멀게 해놓고 막상 다 궁궐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강해는 내시의 등에 엎혀서 막 도망을 가요. 그럼 진작 얘기를 했었으면
강해가 그 사람들에게 모반을 못하게 막았을 텐데 결국은 김계시 때문에 강해는 임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궁궐에 불이 나자 강해는 피신을 해요. 그리고 위로는 종묘사직에 죄를 짓고 아래로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었다. 임목대비는 강해에게 36가지 제목을 씌워서 회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정원군의 셋째 아들이 서거당에 유폐되어 있는 임목대비가 최고의 어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옥새를 갖다가 이렇게 바치면서 이제 나를 임명해 달라고, 나를 그 왕으로서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을 받았고 또 영창대군까지 죽이니까 강해군이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강해를 내쫓고 인조에게 사실 왕위를 명령을 합니다. 개혁사상가 허균이 왜 서얼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천지간 괴물이 되었나? 허균은 헌한설의 옥파예요. 허균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이첨하고 적인가 동지인가? 1597년에 허균은 문과의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서얼들이 7명이 모여서 당시 명문 사대부가에 서자 7사람의 모임을 가지게 돼요. 결국은 자기의 어떤 권위를 찾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해군도 서자고 영창대군은 적자고 대북파 기자현하고 이이첨은 강해군파였고 영창대군 소북파는 유영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이첨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기준격은 누군가 하면 영의정 기자현의 아들이었어요. 허균의 문화생이었죠. 그래서 사실 기자현이 그 허균의 모의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칠서지옥에 영창대군을 옹립했다는 이유로 7명의 서자들을 처형시킨 사건이 칠서지옥입니다. 그리고 임목대비를 중심으로 기자현 등이 역모를 깨하려 한다는 계문서 사건을 퍼뜨리게 됩니다. 허시성을 가진 자가 사건을 꾸몄음을 암시하는 상소. 여기에 허시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러면서 했을 때 결국은 허균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해군은 허균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기자현이 그 허시성을 가진 사람이 모반을 꾸민다고 했는데도 강해군은 기자현을 유배를 보내고 허균을 두둔을 합니다. 그리고 방을 붙입니다. 그 칠서 중에 한 사람이 방을 붙이면서 붙잡히게 돼요. 이 방을 붙여가지고 사실 민심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 방을 붙였는데 이 방을 붙이면서 들키게 돼가지고 우경방이라고 해가지고 의금부 소속 무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금부에 가서 잔혹하게 닥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18년 8월 17일에 허균이 붙잡혀요. 왜냐하면 방을 붙인 그 사람이 허균과 같이 했다고 실토를 하기 때문에 허균이 이렇게 체포돼서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이첨이 강해군이 허균을 좋아했기 때문에 허균을 사실 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이첨이 나한테만 살짝이 말을 해봐. 그런 일을 했어 안 했어?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러면서 꼬드깁니다. 그래서 허균은 이이첨을 믿고 이이첨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균이 모반을 일으켜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형이 됩니다. 허균의 목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대역적 허균의 시체 이러면서 써붙여 놓고 목을 저렇게 죽은 사람의 목을 가지에다가 걸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딱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허균의 목을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마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해의 그 임금의 자리를 쟁탈해가지고 살아온 인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는 사실 선조와 인빈 김씨의 셋째 아들 정원군의, 그러니까 선조의 아들도 아니고 선조의 손자예요. 인조는. 그리고 선조와 인빈 김씨의 셋째 아들 정원군이고, 그리고 정원군과 인원왕후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능량군이었는데 능량군이 사실 강해가 이 능량군의 동생 능창군을 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북파에서 뭐를 했냐면 능창군을 세워서 이 영모를 깨한 적이 있어가지고 능창군을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한도 있고 이래서 인조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반정에 앞에 서가지고 반정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조가 즉위를 하고 나서도 이괄의 난이라든가 정묘호란이라든가 병자호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23년 3개월을 하면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강해군을 폐위시킨 이유에 대해서 선왕을 독살하고 형과 아우를 죽이고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것을 첫째로 삼고요. 둘째는 과도한 토목공사로 이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정사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것을 두 번째로 삼았습니다. 그 강해군은 사실 선왕을 독살시켰다는 게 그렇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갑자기 죽으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에 투항한 것은 그때 당시에 명나라가 완전히 다 순치제가 죽고 그러는데 방해가는 나라에다가 병사를 12,000명이나 이렇게 보내면 다 죽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조반정이 있으면서 대북파에게 눌려 길을 못 피던 서인 세력이 결집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강해군 쪽에 대북파였는데 그 파에서 눌려가지고 길을 못 피던 서인 세력이 이제 내 세상이다 이러면서 기지개를 펴게 됩니다. 율곡 이 우계성혼 우암 송시열 서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유두수, 김유, 이기모, 김상현, 최명길 이런 사람들이 다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사실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조정을 이끌게 되면 그 반정 세력들이 자기네 공로를 너무나 유세를 하기 때문에 임금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대명 의리를 내세운 명분론자들이 반강해군 세력의 기치 아래 결집하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승리를 맛본 자들의 그 희열이라고 할까요? 그 강해를 몰아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러면서 명나라를 숭배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명나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인조의 동생 능창군을 잃고 또 영모에 가담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능창군도 죽이고 강해군이 사실 형도 영모를 하기 위해서 일으켜서 이제 죽이기도 했습니다. 고려 때나 조선 때나 조선 시대나 항상 그 임금의 측근들은 무사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나 농공 행상이 공평하지 못해가지고 서인 공신들 간에 불화가 생겼고, 농공 행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로를 세웠는데 제대로 공로에 대한 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갈이 사실은 인조 반정의 무리들을 앞세워서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김유가 자기가 지휘를 하기로 해놓고 그때 당시에 그 하루 전에 영모에 모의가 있다는 것을 누가 상소를 했어요. 하니까 영모 고변이 있다 이러니까 김유는 집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꼼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갈이 그럼 내가 지휘를 하겠다 하면서 그 인조 반정의 무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지휘를 했는데 나중에 김유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율곡 이가 결국은 중재를 해가지고 하야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갈은 그렇게 자기가 1등 공신인데도 2등 공신으로 인조가 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하가 생겼죠. 그런데 어디로 갔나 하면 한양에 있는 게 아니고 평안 평사겸 부원수로 임명을 합니다. 평안 평사겸이면 금방지대라서 굉장히 여진족이라든가 그쪽 거란족들이 항상 침범해 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조는 사실 이갈이 너무나 훌륭하고 장수로서 용맹하니까 그쪽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도 거기 있었는데 뭐를 하나 하면 이갈이 불평을 하면서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고 또 꼬질러요. 그 신하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부도사를 보내가지고 이갈의 아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갈의 아들을 잡아오려고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이갈이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나는 모반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까지 잡아가고 나중엔 나도 죽을 것이다 싶어서 거기에서 부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그래서 그 병사들을 이끌고 한양에 와가지고 궁궐을 장악을 해요. 그러는데 그때 인조는 잠깐 피해 있었어요. 어디로 피했냐면 무학산에 피해 있는데 무학산에 피해 있는 동안에 이갈은 내가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여기에 왕이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은 임금이 죽지 않으면 강조가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꼭대기를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병사들에게 화살을 맞아서 다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갈의 난은 끝이 납니다. 이갈의 난이 끝이 나면서 그 중에 한 명의 병사는 아니고 후금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후금에 가서 투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금에서 이제 서신을 보내요. 너네는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그 양식을 보내고 또 금포를 보내고 비단을 보내고 또 사람을 얼마 정도 해가지고 보내고 하라고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을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그 사신이 또 왔는데도 그 사신도 홀대를 했어요. 홀대를 하다 보니까 후금에서 성질이 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후에 전쟁이 그래도 없었는데 30여 년 만에 정모호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신이 황제즉위, 홍타이저가 2대 왕으로 이렇게 누르하찌의 8번째 아들 홍타이저가 2대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할 때 많은 황조 백관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만세 만만세를 외치고 있는데 그 조선 사신이 황제 즉위에 축하연에 가가지고는 딱 서가지고 너네는 명나라하고는 군신관계지만은 너네하고는 군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엎드릴 수 없다 하면서 사신이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후금에서 이뻤겠어요. 그래서 막 두드려 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홍타이저는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연호를 숭덕이라 하였습니다. 홍타이저도 본토에 입성하지 북경까지는 입성하지 못했어요. 누르하찌의 14번째 아들 순치제가 도르곤이었는데 순치제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중국 정복을 완성해서 청나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사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발발 열흘 만에 평안도 항해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을 간 인조는 결국은 후금에서 보낸 사신에게 뭐를 하나 하면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맹세문을 낭독하면서 흰말과 검은말에 피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 마시면서 오랑캐와 형제가 돼. 원래는 부모 자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명나라하고 군신관계로 있으니까 어떻게 부모 자식을 하겠냐 이러면서 겨우 빌어서 형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듬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강화도로 피난을 가기 전에 미리 도착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청나라에서는 빨리 이렇게 한양까지 올 수 있었나 하면 이 사람들은 기마병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려요. 우리는 그냥 걸어서 이렇게 병사들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더디게 가죠. 근데 청나라에서는 그냥 기마병들이 따닥따닥 말 타고 오니까 금방 한양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갈 수가 없었고 급한 김에 남한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1636년 12월 16일 남한산성 고립 2일째예요. 청나라 인조의 아우와 대신을 인질로 요구하다. 너네 그러니까 영의정이나 그 의금부의 사람 한 사람하고 또 인조의 아우나 자식이나 이렇게 좀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조는 뭐를 보냈나 하면 가짜 형조판서 심집이라고 해가지고 가짜 영의정이라고 하고 보내고 세자도 거짓말로 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집이 형조판서가
청나라에 가서 이 사람이 너무 양심이 고와가지고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의정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면서, 그런데 저분도 세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로 그냥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이러면서 결국은 뽀록이 납니다. 그러니까 후금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리고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한산성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47일 있다가 항복을 했거든요. 근데 47일 정도 있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겨울이라서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뭐라고 했나 하면, 후금의 누르하치나 홍타이저는 겨울에는 절대로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웬걸 그 사람들은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겨울에 얼음이 얼어야 말을 타고 달리죠. 그 강이 풀려 있을 때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는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갔으면 그렇게 왕에게 그 고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말과 소가 모두 죽었으며 살아있는 것은 굶주림이 심하여 서로 그 꼬리를 뜯어먹을 정도로, 그리고 추워서 그 인조까지도 벌벌벌벌 떨면서 정말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조판서 김상헌은 죽어도 싸워야 된다, 적합파는. 그리고 주하파 이조판서 최명길이가 지금 나쁘다고 말을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최명길은 우리 항복하고 화해를 신청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는데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최명길과 김상현은 항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눠져서 극렬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떨고 이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척합파 김상헌은 뭐를 생각했냐면, 다른 데서 병사를 모집해가지고 아마 그 후금의 병사를 쳐부술 것이다 중간에 그랬는데, 사실 병사를 모집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춥기는 하지 먹을 거는 없지 이러니까 전부 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인조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명길이가 그 항복 문서를 써가지고 후금의 사신에게 보내는데 막 김상헌은 그걸 막 찢어버렸는데 최명길이가 다시 그걸 주워서 맞춰가지고 다시 이 사신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하의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의를 하냐면, 인조는 임금의 옷을 벗고 제인의 신분으로 푸른색 옷을 걸친 채 성 밖으로 기어나왔죠. 이를테면 그래서 다른 나라 왕에게 머리를 조아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309 고두례라는 걸 합니다. 이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이 바닥에 찢는 걸,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하는 것을 309 고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타이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빌고 또 항복을 하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인조는. 사실 인조는 또 자기 아들 소현세자가 그 청나라에 가서 그 8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쪽의 문화를, 문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배워가지고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이 청나라의 일은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자기 아들은 청나라의 문화라든가 문물을 우리 조선에 와서 펼친다고 해가지고 독살시켜서 죽여요. 그리고 태자빈까지도 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조는 무능한 왕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시니어 아카데미 한국사는 오늘로서 끝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